이게 근데 좀 한 가지 아까 얘기한 바그너도 사실 이제 반유대주의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1933년에 여동생인 엘리자베트가 니체의 지팡이를 히틀러에게 이제 바치고 헌정하는. 헌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니체에 져서 힘의 의지가 사실 이제 히틀러가 이제 어떤 주요 어떤 논거로서 쓰고 그래서 이제 사실 나치의 어떤 철학적인 토대를 네, 마련한 거 그거는 이제 아니냐. 굉장히 큰 오해죠. 네. 네, 그게 사실 그 히틀러가 연설하면서 니체이라는 이름을 한 번 직접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간혹가다 니체를 언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런데 히틀러와 나치의 이데올로그들은 니체 철학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니체가 왜 나치의 국가 철학자처럼 그렇게 세간에 비춰졌냐면 니체가 자기의 주저로 힘의 의지라는 책을 쓰려고 기획하다가 3년 동안 기획했다가 그것을 결국 포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남겨진 유고들을 니체가 이제 마지막 10년 동안 점진적 뇌연화증,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녹아가는 이제 그런 병에 걸려서 네. 10년 동안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도 당연히 못 알아보고 말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병상에 있는 그 니체를 그 여동생과 그다음에 니체의 친구 페터가스트라고 하는 그런 가명을 갖고 있는 하이니스 퀴젤리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이제 니체가 당대의 예술가들이나 문학가들에게 서서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좀 드디어 네. 니체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니체의 명성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니체의 이름을 사용해서 활용해서 자신들의 사회적인 스테이투스를 확립하고 싶어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유고를 임의적으로 편집하고 모아서 책을 한 권 내요. 그 책 제목이 힘의 의지라고 네. 붙여졌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히틀러와 나치즘과 연계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니체가 유대인에 대한 심각한 비난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강자의 무조건적인 뭐 포갑 이런 것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 네. 책에는. 그것들이 이제 나치와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고 단초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책과 니체라는 이름을 그래서 그 나치와 그 이데올로그들은 시대의 그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네. 그런 문장과 그 표면적인 그 내용들을 보고 그걸 사실은 써먹은 거죠. 근데 그건 많이 써먹진 않았어요. 몇 번. 네. 그리고서는 그게 끝이에요. 끝이지만 그런 액션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니체에게는 이제 히틀러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가면을 뒤집어 쓰게 만들어준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 교수님이 오랜 시간 연구를 하셨던 입장에서 보시면 거기에 나왔던 어떤 논란이 될 만한 어떤 강자의 어떤 그런 힘에 대한 것들이 약해지면서 그게 뭔가 문화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유기체로서 우리는 항상 뭐 강한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자연스러운 뭐 이런 문제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니체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형태로 읽혀요. 그러니까 니체 철학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지향성 하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맥락을 따져가면서 읽지 않으면 네.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니체 철학은 체계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칸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친절하게, 너무 친절하게, 오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던져주잖아요. 네. 순수성 비판. 그러면 우리는 칸트가 시작은 이렇게 했고 중간은 이렇게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고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니체는 철학을 시스템화이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이론 철학 이런 거를 셋업 시키려고 시도를 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체계 없이 툭툭툭툭 던져지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근데 그것을 그냥 맥락 없이 이 사람이 왜 이걸 던졌을까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문장만, 그 표현만 자체로만 받아들이면 니체는 뭐 굉장히 위험한 정치 철학자가 됐다가 굉장히 위험한
안티 페미니스트가 됐다가 뭐 네.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 해체론의 뭐 선구자, 뭐 해체론의 아버지 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도 음. 그런 파편적인 읽기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인 거죠. 아까 뭐 저희가 뭐 바그너 잠깐 얘기하면서 아폴론하고 디오니소스 이야기를 조금 아, 예, 네. 빼먹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책의 구성하고 본인이 이렇게 쓰려고 했던 방향성이나 이제 하나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체계를 좀 부정하고 싶어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심지어 본인이 시대까지 작곡을 또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문화예술을 어쨌든 선망하고 사랑했던 부분들이나 어쨌든 디오니소스적인 거를 추구했던 부분들이 그 형태에 그게 또 반영이 혹시 됐다고 좀 보실까요? 그렇죠. 니체가 이제 굉장히 예술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했던 작곡들이 지금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지금 네, 연주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완성도도 높고 그리고 뭐 소묘 같은 것도 잘하고 굉장히 예술적인 사람이고 예술가적 기질이 있죠. 근데 그 예술가적 기질 때문에 체계적인 철학을 거부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니체가 갖고 있던 철학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철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철학은 삶에 봉사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철학이 니체는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네. 철학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철학이 왜 있어야 하는 건가? 그러면 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의 형상화, 정형화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삶은 다 각각 다르고 그때그때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달리 형성되고 다양한 내용들을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삶을 위해서 봉사하는 학문도 당연히 그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겠죠. 그 권위를 확 낮추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네, 들면, 보통 뭐 철학이 네. 만학의 여왕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라면 네. 철학은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학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진짜 생각만큼 혹은 생각 이상으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걸렸던 부분이 약간 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좀 그런 태도들이 좀 곳곳에 익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사실 뭐 시력을 후반부에 좀 건강이 악화되면서 시력도 안 좋아지고 뭐 책도 못 볼 정도가 되니까 네. 통증이 생기니까. 그럼 뭐 어쨌든 뭐 좌절도 할 수도 있지만 책은 뭐 이제 오히려 책을 안 보고 난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더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 볼 만큼 책은 다 봤고 더 이상 뭐 내가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하는 게 훨씬 더 발전적인 거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자기 내가 책 잠깐만 내가 네. 여기서 자르자면 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나르시시스트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저도 이 눈이 아프고 이러니까 책을 못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책만 보면 이제 통증이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 책을 몽땅 다 외워버릴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책을 못 보게 될 테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나이가 되면 또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외워도 기억하려고 해도 또 기억이 안 날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답이 이제 제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이유가 있는 거다. 네. 많이 보지 말고 네. 남의 거 많이 보지 말고 이제는 눈 감고 네 생각을 해라. 아, 이래서 네. 노화가 오나 보다. 이게 참 좋은 건가 보다. 이게 많이 공부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노년의 어떤 그런 결론 같은 거군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자기 책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파편화된 이야기긴 하지만 막 이게 뭐 제2의 성서인 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인류를 네. 내가 구원하고 마는 것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막 자기 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좀 자, 니체가 네.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존감은 참 무척 강한 게 자신의 철학에 대한 프라이드는 굉장히 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이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확실했고 뭐 그렇지 않은 철학은 현학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자신의 철학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했어요. 플라톤 철학이나 칸트 철학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이성만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머리만 비대하게 만드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살을 갖고 피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네. 이성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체는 인간 전체를 총체적으로 보고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머리도 건강, 정신도 건강, 뭐 우리 의지도 건강, 뭐 등등등등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철학은 바로 그렇게 인간을 총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괜찮은 철학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표현은 좀 그래서 과장되긴 했는데.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철학을 제시했으니 네. 이거야말로 제2의 성서, 그다음에 5번째 복음, 네. 그다음에 인류 미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네. 이런 자화자찬이 나오는 거죠. 네. 저희 입장에선 조금 강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단한 이론이긴 하지만. 네, 네, 그렇죠. 네. 건강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네. 인간을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긍정하고 아. 세상 전체도 사랑하고 긍정하는 것. 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건강성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로운 정신으로 살고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자유 정신이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긍정, 네. 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긍정. 네. 이제 그것을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건강성의 최고의 징후예요. 음. 그럼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우리 옆에 계신 분도 똑같이 그 존재의 의미와 필연성을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네. 그러니까 길가에 놓여 있는 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하나, 그다음에 길가에 펴여 있는 작은 꽃송이 하나하나. 야, 넌 정말 여기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구나. 네. 나만큼 동일하게, 동등하게 존재의 의미와 필연성이 있는 존재구나. 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걸 깨달으면, 우리 모두가 다 그걸 깨달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꿈 같은데요? 남을 착취하지도 않고, 네. 그죠? 남을 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식의 싸움도 하지 않고. 존 레논 가사 같네요, 이미지. 그게 니체의 관계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론을 제시해 주니까 나만 중심이고 너는 부차적인 거야. 네. 이런 태도도 사실 사라지는 거고. 네. 교수님 힘드셨던 시절에 혹시 이제 니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영혼이나 어떤 마음에 도움이 됐던 부분도 이런 부분일까요? 힘들지 않았을 때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이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그 니체의 글귀가 그거였어요. 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없어도 좋은 것이란 없다. 이게 디오니소스적 긍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체의 철학은 바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철학적으로 보여주고 증명하고 보증해 주려고 하는 철학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관계론인데, 그래서 이제 힘의 의지 개념을 핵심에 놓고 이제 관계론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저는 니체 잘 몰랐을 때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러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더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우리 이게 평범한 생각이 일상적인 생각인데 니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힘이 더 세든 더 약하든, 더 예쁘든 덜 예쁘든, 네. 더 똑똑하든 뭐 덜 똑똑하든, 더 재산이 많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인간도 마찬가지고 또 사자든 인간이든 나름의 존재 의미와 필연성이 있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니체는 이제 싸움이자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근데 그 싸움이자 갈등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싸움과 갈등이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 라고 생각하면서 임하는 싸움과 갈등이 있죠. 니체는 이 후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싸움을 병리적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가 살고 살아야 내가 산다의 싸움은 네. 똑같이 동등하게 인정을 하니까 이게 건강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피디님도 그런 이제 말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야,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있어. 아까 너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친구 옆에 있으면 자, 좋다. 예, 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나도 사실 잘하고 싶잖아요. 네. 그죠? 저 친구가 1등이면 나도 사실 1등 하고 싶거든.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등 하는 친구를 이기려고 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기든 지든 간에 그 과정 자체는
나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싸움을 내가 벌이고 있지만 그 싸움은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아, 자, 그런 싸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도 얘가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잘못하면 뺏기겠는데 이러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니체는 이런 싸움이 건강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건강성의 또 다른 대표적인 징후죠. 네. 곧 건강해지셨나요, 교수님? 저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거는 진짜로 너무 이제 제가 요새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다원주의의 토대를 이렇게 기틀을 마련해준 니체를 연구하신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질문인데 이게 현대가 이제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다원주의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나눠갖고 뭐 다양해져서 좋은데 다양해지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주장이 너무 많이 쪼개져서 네. 일명 통합이 안 되는 과거에는 어쨌든 불만은 있지만 가자 그러면 와 이렇게 이런 통합은 됐었잖아요. 통합이 지금 분열의 시대로 지금 가는 느낌이 네. 좀 들어서 이게 그렇다면 니체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이제 일단은 니체의 식으로 얘기하자면 분열도 분열 나름이고 통합도 통합 나름이다. 자, 분열에도 건강한 분열이 있고, 네. 병리적 분열이 있고, 네. 통합도 마찬가지고, 통합도 예를 들면 독재적 네. 통합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민주적 통합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통합도 통합 나름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한 가지를 획일화시켜서 답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니체는 통합이든 분열이든 간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통합이든 분열이든 간에 그게 why not? 뭐가 나쁘고 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만일에 분열이 전체적으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너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세상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면 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분열이 왜 나쁜 걸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분열은 문제가 네. 되겠죠. 네. 나에게서도 생명력을 퇴화시키고 나의 삶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옆에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세상도 완전히 데카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면 네.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네. 너와 나는 달라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너를 인정할 수 없어는 괴로워지는 병리적인 거다. 니체 표현에 의하면 내 안에 힘의 의지가 병리적이라 그럽니다. 네. 나의 의지가 병들어서 네. 내가 병들어서 나만 사람이고 너는 사람 아니야. 그런 식의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 뭐 일단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맛보기 정도의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시간이 참 짧죠, 그죠? 네. 이 짧은 시간 내에 니체 철학을 이제 우리가 전달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니체가 우려했던 그 파편화된 자기의 이상한 얼굴이 네.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뭐 우리 PD님께서 워낙에 잘 정리해 주시고 잘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 네. 대충 대충. 이 영상을 시작으로 이제 책도 보시고 가시면 네.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의 절대 진리는 없고 다수의 해석적 진리만이 있다라는 말처럼 사실 같은 책을 보더라도요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니체 철학은 다른 해석으로도 많이 읽힌다고 하니까요. 이 니체 철학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설서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어떤 하나의 사다리를 올라가실 수가 있고 또 이 사다리를 올라가고 나면 그때 또 보이는 다른 풍경이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본인의 해석을 또 나름대로 하시면서 니체 철학을 한번 읽어 나가시기를 좀 권해 봅니다. 자, 오늘 불 켜진 밤은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철학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또 끝까지 잘 안 졸고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도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또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